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세 사람과 정치권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인싸 오늘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현근택 변호사님이 몸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뭐 코로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께서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먼저 오늘 마중물 토크로 네. 혹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들 시무식에서 찬송가 불렀다는 얘기 그 전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례가 있습니까? 저는 시무식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종교가 다 있기 때문에 세게 뭐 이렇게 그 주변에 권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시무식에서 펑펑 울면서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이거는 MB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MB는 이미 서울시를 봉헌하셨어요. 봉헌했었죠. 네. 네. 아, 근데 펑펑 울면서 찬송가를 부르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무슨 전당대회 때 봉헌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 그거는 그래요? 근데 공식적인 이건 시무식인데. 그쵸. 네. 이게 이제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김진욱 공수처장이 시무식에서요. 이렇게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이제 처형된 본회포 목사의 시를 소개를 하다가 찬송가까지 부르면서 이제 울컥했다고 합니다. 뭐 한 언론사에서는 뭐 이제 뭐 꺽꺽 울었다고 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표현을 하긴 나치가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군요. 에이, 그런 거예요? 임기가 딱 1년 남았죠. 이제 내년, 그러니까 24년 1월까지가 지금 현재 공수처장의 임기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특히 불교계에서 크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난처하겠어요. 뭐 본인은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난처하긴 한데 사실은 그거보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약간 신세한탄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처장, 차장, 비검찰 출신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상당히 검찰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수사 대상은 어마어마한데 조직의 규모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뭐 일개 지청 수준도 안 되는 뭐 어떤 분들은 파출소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고 결과도 뭐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도 없었고 초대 처장으로서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이 거의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잖아요. 역사에 남을 기록. 조희연 이성윤 중앙지검장 본인 차로 네. 이렇게 피의자를 모셔다가 아이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역사에 남을 기록 이 정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은 없었다, 그러니까요. 역대. 진짜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본인 일단 사과했는데 이제 아무도 이거를 포교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본인의 말하자면 외로움, 어떤 직업적 외로움에 대한 아니, 근데 토로였는데. 용어 선택 부적절한 것 같아요. 네. 기독교는 전도, 전도. 불교는 포교. 그렇습니까? 네. 불교 신자구나. 아니요, 저는 카톨릭입니다. 예. 근데 제가 거기 공수처 검사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기관장이 힘내서 일하자. 우리 뭐 여러 가지 여건 안 좋고 뭐 사람도 부족하고 뭐 그렇지만은 더 잘해봅시다 이래야지. 이거는 진짜 저는 뭐 올 한 해 힘이 쭉 빠질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사실 검찰 출신들이 네. 와서 이렇게 뭐 공수장님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봐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검사 출신들의 네, 검사의 그렇죠. 문제예요. 그러면 김진욱 처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조직 운영에 있어서 수장이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조직이 이렇게 융화돼서 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뛰어봐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출발부터. 그리고 저는 이 법을 만들 때부터 혹여라도 이제 공룡 조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위험 때문에 법을 만드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도 세게 주장은 했지만 거기에 걸맞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이것은 예고된 참사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어려움 이런 것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약간 예상치 못했던 조금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마중물 토크로 조금 한번 살짝 다뤄봤고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특히 이제 뭐 지방 소멸 문제라든지 특히 이 내년부터 학령 인구와 관련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쟁률이 뭐 1대1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럼요. 학생 유치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이 자녀 수에 따른 대출금 탕감 내지 면제라는 정책 방향에 말하자면 이제 아이디어 제안을 했습니다. 뭐 이게 헝가리식이라 그러죠. 헝가리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자녀 인원에 따라서 뭐 몇 퍼센트 뭐 네. 전액까지도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정책 관련한 이슈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뭐 정부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다. 뭐 이런 계획 자체가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장 소장님? 너 나가지 마 이거예요 그냥. 너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지 마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사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네네. 이 위원회가 대통령이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부위원장이 이런 거 검토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개인 의견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왜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부인을 하느냐.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음. 그만큼 그동안 사인 줬으면 안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간다고 그래? 나가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시점상도 맞는 게 광주 방송에서 나간다고 한 이후에 3시간 후에 이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포함된 나가지 마 이렇게 이런 보여집니다. 분석을 주셨고. 아니 실제로 대통령의 뜻임을 확인해주는 고위 관계자 멘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심은 너는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사실을 어찌 보면은 간접적으로 하신 거죠. 예? 간접적으로 제가 보기엔 하신 사실상 너무 직격탄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실이 교통정리에 나서는 거죠. 이렇게 주저앉히는 방식으로 다음엔 누가 될까. 일종의 데스노트 같은 이런 느낌도 저는 들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부인하는 멘트를 안상훈 사회수석이 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정치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인 거다라고 네네. 하지만 안상훈 사회수석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김기춘의 사위입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야, 이 내용은 전혀 몰랐는데요. 아 그래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 네네. 얘기예요. 네, 그래도 일단 나경원 부위원장 주저앉혀지실 것 같은 분위기니까 저도 편하게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었어도 이거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이거 거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할지 말지도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예. 이거를 왜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이 갑자기 화두를 던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대통령이라도 하나만 하라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낸 것에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까지 조금 강하게 얘기한 건 좀 이례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만둘 거면 뭐 빨리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꽤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질 거면 대통령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그럼 대통령실에서 할지. 왜냐면 대통령도 위원장이니까 네네네네. 이런 걸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당대회 주자로서 띄우면서 그 스포트라이트도 가져가고 지금 저출산 고령 사회 부위원장으로서 그 스포트라이트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도 조금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 정치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상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몇 사람들의 이제 처신 그리고 네. 멘트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예. 대통령실의 분위기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를 그러면. 들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이 전당대회 나갔을 때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 그리고 김정재 의원 네. 국민공감 지금 간사를 맡고 네, 있죠. 네, 네. 포항의 국회의원이시죠. 나경원 의원하고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요. 음. 그리고 뭐 지난번 공천 줬을 때 나경원 의원이 힘을 써가지고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분이 6일날 SBS와의 여론 그 뭐 인터뷰를 통해서 예. 나가지 마, 왜 나가려고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나경원 위원장의 캠프에 상징적으로 캠프 좌장을 했던 이인재 전 의원 예.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그러고 나서 나경원 의원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답니다. 시그널은 차고 넘쳐요. 최근에 이제 배현진 의원도 그 송파에서 뭐 신년 인사회 이런 거 했잖아요. 예.
대놓고 얘기했다잖아요. 당권 주자 중에 김기현 의원한테만 마이크 주겠다. 그래서 늦게 갔다는 거죠. 네, 그 나머지 분들 막 이렇게 막 늦게 약간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타이밍 봐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의 우리 하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4인방이 있었습니다. 캠프에. 네. 홍석준 의원, 김재원 전 의원, 김희정 전 의원, 허용범 전 국회 도서관장. 예. 요 4명이 주축이었었거든요. 네네네. 나경원 캠프에. 네. 네. 이분들이 이제 거의 다 연락도 안 하고 음. 이제 뭐 나가지 말라 그런 식의 얘기. 아니 근데 이제 일단 이 얘기까지만 좀 할게요. 그런데 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전 의원이죠. 예. 주저앉힌다고 주저앉혀질 것이냐? 왜냐면 일단은 최근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 뭐 설 전에는 뭐 본인의 확실한 입장을 뭐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게다가 지금 현재 이 당심에서 현재까지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니 이거 내가 놔야 돼라는 생각 당연히 들 것 같거든요. 아니 당연히 적극적으로 출마 의지를 피력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제가 알기로는 꽤 됐어요. 3, 4주 전부터 여의도에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고 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너 함께하지 않을래? 라는 전화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모르지 않았겠죠. 아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양손에 떡을 쥐고 두 가지 다 가지고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 네네. 입장에서.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자신의 정치적인 그 향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하시라도 그만두고 본인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안 나온다라고 보고 못 나온다라고 보는데 여전히 그 카드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인 나경원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비윤의 깃발을 든다 하더라도 혹여 반윤의 깃발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할 거냐 말 네. 거냐. 저는 지금부터는 나경원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구명운동을 구명운동이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구명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경원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하면 결선 투표제 도입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기현 후보가 올라가든 자기가 올라가든 하면 될 거 아니냐. 둘 간에 뭐 선의의 경쟁이면 다 좋은 이거 거 아니냐. 처음에 50% 넘어가는 후보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건데. 50%가 안 됐을 때 지금 결선 가자는 네,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이 적지 않냐. 그리고 김기현 의원 지지율 많이 잘 안 나오지 않냐. 네, 그러면 네. 좀 이렇게 나열하는 게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그럼 그 표는 좀 자연스럽게 뭐 김기현 의원 좀 상대적으로 많이 갈 거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꼭 얘기. 네, 그렇죠. 꼭 그렇지만 않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각자 여론조사를 좀 내부적으로 돌려보지 않고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서 다음 주 결과를 보고 나경원 의원이 한 번 더 재고할 그 여지 틈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사실 가장 조금 저희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걱정을 해요. 아니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요일 방송은 녹음이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갑자기 출마나 불출마 결과가 나와버리면 저희는 오늘 방송 상당히 이제 이상해지는 건 맞습니다. 저는 그렇기 그럴 때문에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럴 일은 없다. 왜냐하면은 예. 뭐 이 얘기가 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아마 이제 오는 주 수요일 정도 이후에 여론조사를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되게 재밌는 게 예. 완전 친윤이거나 완전 윤핵관이거나 이러지 않은데 지지층은 다 친윤 지지층. 그러니까 이 지지층이 이번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만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뭐 직간접적인 시그널. 메시지를 예, 받고도 예.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고하게 간다라고 하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도 이게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인데 그렇죠. 이걸 쉽게 내려놓을 수 있나? 게다가 지난번에 남들은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난데없는 이준석 돌풍 맞아가지고 사실 안 네. 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당신 100%까지 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몸값이 굉장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율만 빠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 초에 개각 없다고 해서 장관이 될 것도 아니고. 예.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판단 제가 할수 재미있는 있죠. 얘기를 들었어요. 때가 드릴게요. 이번 주까지는 숨을 죽입시다. 네. 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배현진 의원이 송파을에서 막 신년 인사회 하면서 막 팔 들고 막 사진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와 뭔가 이제 친윤으로 확 정리가 되는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이 출마 결심을 하고 나오면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구도가 다시 또 형성이 되면서 구도가 확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총선에서 내가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송파을에 참여한 선거원들 60명의 국회의원들이 와 우리는 김기현 의원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단 가본 사람들이다. 네네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친윤이 아니고 엎어지면서 구도가 확실히 바뀌면서 나경원 중심으로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구도가 계속 간다. 뭐 친윤이 끝까지 완주해서 반드시 당권을 장악할 거다. 이건 오판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되게 안전할 거라고 그러면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소장님 얘기까지 듣고 또 근데 이어가보죠. 의원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못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오신다. 네, 그러니까 친윤 의원들과 대통령실의 압박과 압력이 너무 세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못 나올 것 같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야, 물론 그러면 정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항상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여야 통틀어서 정치할 수 있는 사람 한 10명밖에 안 될걸요? 예, 그 정도 기준이면은. 예. 그래서 그거를 뚫고 나갈 만한 네. 만큼의 어떠한 본인의 개인적인 권력 의지 아니면 민심의 뒷받침, 당원의 뒷받침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늘 얘기하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분들은 지역구 걱정을 별로 안 하시는 지역에서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전히 현역들 입장에서는 공천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본선 경쟁력을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어떻게 승부를 보지? 라는 거는 머릿속에 별로 없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제일 뭐라자면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한테 불리한 건데 당원들이 꼭 그렇게 판단할까요? 당원들은 전략적으로 판단하죠. 자기가 당선돼야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당이 네.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출마하고 수도권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당대표론에 대해서 여전히 김기현 의원이 적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은 김기현의 역량 부족이나 뭐 어쨌든 포텐이 안 터진 거거나 예. 이것 때문에 생긴 반사이익 아니냐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현역들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나경원 의원으로서 힘이 덜 붙겠죠. 네. 그래서 그 지점에 어느 지점에서 이제 그래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오히려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한 게 좀 안 좋은 소식이 아닌가. 각자 버틸 수 있으면 본인도 좀 약간 자, 명분을 지금 쌓을 얘기해 텐데. 주셨으니까 그 얘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 출마 선언은 들어봤지만 불출마 선언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예. 권성동 의원이 전당대회에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가 되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여론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최측근임을 다시 한번 이제 방점을 조금 찍으신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근데 최측근이라고 하려면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요.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쉽지 아니에요. 않은. 최측근 최측근은 아니에요, 김건희 그러면? 여사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뭐 그런 위험한 발언들. 아니, 최측근이 아니에요? 위험해.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거의 가족 이것도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역시나 지지율 문제가 아니었나 이제 김장연대에 이제 친윤 표심을 뺏긴 게 뭐 그게 결정적인 이유이긴 하겠지만은 뭐 그 외에도 보니까 여러 이제 당내 분들이 이번에는 좋게 말해 선당 후사고 예. 친윤 단일화를 위해서 좀
이번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김장연대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이제 장재원 의원이 함께 이제 러닝메이트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라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를 아주 높게 또 평가를 했었고. 그러면은 일단은 권성동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죠. 권성동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문 내용을 보면 예. 뭐 최측근이라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대선 후보는 나오면 안 된다. 뭐 자기 정치할 사람 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왕 불출마하는 김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같이 좀 물귀신 저격해주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유승민도.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묘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최측근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하는 마당에 네, 출마하지 않는 마당에 그 표현을 왜 쓰지라고 뭐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네. 뭐냐면 결선 투표도 있는데 권성동 의원 뭐 지지율 안 나오면 좀 끝까지 완주하면 어때? 근데 그 자진해서 이렇게 불출마한 것일까 아니면 여러 조건과 대화 속에서 나온 걸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번엔 뭐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시그널을 줬으니까 안 나갔지. 본인이 뭐 여론조사가 낮으니까 주위의 의원들이 나보고 불출마하라니까 안 나간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사실 그런 얘기도 돌았죠. 뭐 한 며칠 전부터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간에 뭔가 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전언을 한 사람 국민의힘 누구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결국에는 대통령이 편하고 또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후보를 만들고 싶은 전당대회가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윤핵관의 기획이 먹히는 전대가 될 거냐. 예. 아니면 윤핵관이 아무리 기획을 해도 안 먹히는 전당대회가 될 거냐. 저는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는 생물이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은 지금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앞으로 한 석 달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저는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렇게 전당대회에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야 너는 안 돼. 너는 나가지 마. 이런 방식으로 후보 정리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이런 원칙론을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거기에 굴복하는 인상을 주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까. 그분들이 저 사람은 정말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줄 거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줄 거야. 라고 판단을 할까요? 결국에는 힘센 사람한테 굴복하는 정치인이야. 그러면 저 사람 믿으면 안 되겠네.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후진적으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 좀 씁쓸한 게 물론 뭐 제가 이제 저는 진짜 보수 패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럼 직접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안 하신다. 가짜냐고요. 정리요구 그만 따지세요. 알겠습니다. 정리요구 그만 따지시고. 그러네. 진짜 가짜가 같이 앉아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진짜 씁쓸한 게 제가 몇 번째 평행 우주에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무슨 비윤의 주자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묘사되고 수도권 선거를 상대적으로 더 잘 이끌 것 같은 인물로 묘사되고 이건 약간 디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게 참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네. 저도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안타깝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예. 본인에게 좀 가까운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야 뭐 인지상정이라고 보여져요. 네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센 것 같아요. 개입의 강도가 과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좋아요. 뭐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내가 당대표 되는 게 더 좋겠어라고 생각한 정치 지도자들 있겠죠. 예. 좋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은 내가 지도자라는 내가 당대표 깜이라는 거를 스스로 좀 입증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어떻게 개혁하겠습니다. 정치권 어떻게 혁신하겠습니다.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좀 비전 플랜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었으면 반사체 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원론적으로는 얘기해야지. 그걸 할 수 있었으면 사실 대선 후보 됐죠, 대선 후보. 아니 그래도 예. 이제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 대표를 내 의견과 잘 맞는 네. 사람을 세우겠다는 그렇죠. 건 결국 공천권 행사에 대통령실이 조금 뭐 관여라는 표현은 되게 위험합니다만은 어쨌든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공감대가 보이지 있었으면 아니 좋겠다. 근데 이런 애시당초 거에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 지금 있는 주자들 가운데 딱히 이 사람이다라고 마음에 들어하는 분이 없다. 이 사람한테 맡겨서 당을 운영하면 참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당의 출연을 원한다. 예. 그래서 신당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중대선거구제? 예,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제 본인이 평소에 뭐 친분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같이 함께 일했던 이런 검사 출신들을 요소요소에 권력의 길목마다 검사들을 박아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 일종의 이제 검찰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 안에 있었죠. 네. 근데 저는 그 마음은 여태까지 유효한 걸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네. 수는 있죠. 가장 애정하는 정치인들을 전부 대통령실과 내각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아 예. 예, 당에는 뭐 그런 분이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당대표감이 선뜻 예. 예, 약간 다 등거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지금 내각에 있는 분들이 나오면서 당대표 선거 나올 거라는 예측도 지금 네. 말씀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한 그렇죠. 그런 의견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 한동훈 장관은 좀 잃은 거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를 본인도 하신 거고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뭐 이태원 권영수 참사 장관이나 때문에 뭐 권영수 장관 좀 어렵고 네. 부동산 규제 완화의 화신이 되신 원희룡 장관도 지금 투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계속 지금 새로운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움직인 대로 김기현 대표로 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딱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해 주셨던 장재원 의원과 이제 김기현 의원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김장연대로 불리는 분들과 이제 나머지 분들로 좀 세력이 나뉘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제 역시 안철수 그 다음에 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은 역시 이제 수도권 출마론 얘기를 그래서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다 해주셨지만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이제 영남권이 많다 보니까 TK와 PK가 많다 보니까 수도권 출마론 꺼냈더니 장재원 의원이 바로 또 부산이잖아요. 네. 지역구민을 무시하는 폐륜적 폐륜- 발언이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을 말이 하셨는데 너무 세. 진짜. 네. 이게 그렇게까지 좀 상당히 폐륜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는 걸 보고 좀 놀랬거든요. 이게 뭐 이걸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러게요. 싶어요. 그러다 좀 보니까 양심이 찔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지금 장 소장님 하시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 장제원 의원께서도 소장파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모두가 한때는 소장파였습니다, 사실은. 젊으면 소장파예요?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그때 뭐 예전에는 장제원 의원이 당의 선배들이 왜 그럼 수도권 출마나 험지 출마 안 하냐, 왜 기계가 없냐 막 그러고 하셨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어찌 보면은 이제 많이 이제 뭐 중진이 되셔가지고 지역구민 무시하는 거냐? 저는 지역구민 무시하는 거냐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근데 본인도 과거에 비슷한 주장을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폐륜적 발언이라고까지 저는 그러면 과거에 예를 들면은 뭐 노무현이나 뭐 김부겸이나 뭐 아니면 이정현 의원도 따뜻한 홍보 수석이 있다가 사실 순천 오고 이런 거 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그분들이 뭐 잘못된 행동 한 게 아니잖아요. 다들 박수 받을 만한 우리 정치사에 남을 만한 도전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전 도저히 참 공감 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다 나중에 불출마 요구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후배들한테. 예, 친윤 솔직히 말하면 윤핵관 당신들 당을 위해서 불출마해라 이런 요구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요 지금은 막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만간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친윤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자. 장제원 의원이 2012년도 1월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님들께 적진 출마를 요청한다. 중진 선배님들은 뭐 하시나? 아무도 적진에 왜 뛰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서울 수도권하고 예. 호남 지역에
영남 지역에 있는 중진 의원들 그쪽에 출마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음. 그때의 장제원과 지금의 장제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안철수 의원이 관저 가서 대통령 또 만나시잖아요. 네네네. 대통령께서 아 그래 열심히 해보세요. 이럴까 아니면은 아이 뭐 이번에 출마하시려고 그래요? 다른 중요한 일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요. 기에서 상당히 눌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는 안철수 대표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의 사전 정지 작업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에 예, 예. 김기현 의원하고 강신업 변호사 2명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 OX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OX 근데 막 이렇게 저는 찬반 투표? 사실은 다 그만한 분들이면 네. 누가 돼도 상관없는데 이렇게까지 사전 정지 작업을 세게 들어오는 건 예. 그만큼 유승민 대표가 싫은 걸까? 음.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거듭 얘기하지만 친윤 단일이 아니라 예. 반유연대 같은 반유. 이런 예.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뭐 심지어 이거 면접 같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지금 관저에 따로따로 초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 부부도 초청을 받았다고 하고 뭐 나경원 부위원장 부부 관저 초청 얘기도 있다 없다가 그건 뭐 좀 달라요. 그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부부는 네. 김건희 여사가 저희 초청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나경원 의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초청해 주세요. 그랬는데 대통령 부부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요라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그냥 이렇게 삥끗이 허허. 웃고 계셨다. 어.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좀 유승민 전 의원도 좀 초청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아니, 그러면- 하면 너무 좋죠. 아니 그러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 장소장님께 분위기를 봐보세요.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냥 김기현 의원 하나 놓고 지명? 그냥 지명하는 게 어때요? 당원당규 이렇게 굳이 뭐 개정. 그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혁신이 차라리 차원에서 한번 그거 네. 아, 혁신이 차원에서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한번 네. 해보면 어때요? 대통령의 뜻에 맞 굳이 투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면 그냥. 아, 근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당에 민주 빼야 되나? 자율성. 그러니까 어쨌든 당의 어떤 그 대표를 뽑는 선거를 이렇게 형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대통령의 의지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또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친윤 파리를 막 또 하고 그렇게 되면서 진짜 저희 당의 전당대회가 막 마치 기획된 것처럼 우스운 것처럼 막 상승작용을 자꾸 일으켜요. 저도 보고 있기가 굉장히 저도 참 이게 답답한 상황인 거고. 아니 근데 뭐- 본인들은 웃기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정말 잘 되고 박근혜 있구나, 이명박 우리가. 때처럼 친이 친박 싸우고 뭐 반박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윤석열 정권 성공시킬 수 있겠다. 그게 당일대오 이렇게 그게 생각하는 독재 거죠. 아니에요? 그게? 근데 한 그게 이제 당만 당에서 있고. 나온 거니까 독재는 아니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일사불란. 당을 그렇게 일사불란? 네. 장 소장님의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좀 읽히는 눈치챘어요? 예. 2016년 총선 끝나고 이정현 대표가 선출됐을 때 뭔가 약간 이상 신호가 있다.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친박 체제 중심으로 재구성하면서 오히려 탄핵 이슈에 대해서 대응이 좀 적절치 않았던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완전히 일궤암적으로 보수 세력이 이렇게 구성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극 체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을 텐데 리스크 관리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뭐 의견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럴 텐데 조금 염려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막 무슨 중계하듯이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한 당이 망가져 가고 있는 과정을 겪는 것 같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 보수 정당이 탄핵 이후에 제대로 재건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황교안 체제에서도 그냥 뭐 청와대 앞에서 들어 눕기만 하고 도저히 구심이 없으니까 김종인 위원장 불러가지고 10개월 있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는 변화를 위해서 세웠지만 대선 치르느라 이렇게 별로 뭘 못 해보고 그다음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정당으로 다시 기능하는데 되게
뭐랄까 진통을 되게 겪고 있다. 아니 그래도 집권당이고 가장 집권 경험이 많은 당인데 아직도 성장통을 겪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네, 될까요?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바로 이어갈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고집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못 말립니다. 지금이 가장 그럴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우리가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조언도 이것은 이적행위,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전당대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자신들과 호흡을 맞추고 또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또 최고위원으로 뽑을 것 같아요. 못 말려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왜냐면 이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뭐 할 수밖에 없는 주제다 보니까 예. 참 자유 좋아하시는데 당 운영에도 좀 자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용인하는 자유. 예. 일단은 뭐 지금 여당의 선거 이야기를 좀 해봤으니까 진짜 선거 얘기를 좀 하죠. 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새해 맞아서 현 변호사님까지 네 분에게 이제 새해 정치적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 좀 공감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이제 시간 관계상 충분히 나누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화두를 던져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또 단독 인터뷰를 하셨어요. 다른 매체하고는 얘기를 안 하시고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걸 두고 이제 또 과연 이제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현재는 이제 소선거구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중대선거구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요것도 이쪽 분야 아주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만 조금 일단 청취자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뭐 국민분들이 다 이제 전문가시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이제 우리가 투표하는 곳에서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기초의원처럼 복수의 후보 당선자를 내는 선거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2에서 4를 검토해보자라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중선거구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예. 대선거구 정도 되려면 사실은 이제 스웨덴 같은 데도 한 11명씩 뽑거든요. 물론 정당 명부식으로 뽑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갈팡질팡하지만 어쨌든 4인 이상으로 뽑는 대선거구제를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예. 2에서 4를 제안하셨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2에서 4면 이건 좀 중선거구에 가깝지 않나. 말만 중대선거구지. 예. 대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건 일본에서 많이 하던 그러다 좀 없어졌다고 봐야겠죠. 이게 물론 이제 참의원, 중의원이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이제 85년 총선 때 했던 2인 선거구를 한 적은 있었죠. 근데 4인은 한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뭐 요거는 선거제도 개혁을 꺼내신 거는 대단히 유의미하다. 근데 숨은 뜻이 뭐냐? 예. 숨은 뜻이 아니라 이거 솔직한 거죠. 이대로는 조금 어렵지 않냐? 예. 예. 뭐가 어려워요?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어려운데 하나는 준연동형을 그대로 두고 싶진 않다. 네. 근데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민주당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뭔가 중간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법안이 한 7, 8개 나왔는데 이상민, 전재수, 이탄희, 김상희, 박주민 예. 이런 안들, 김두관 이런 안들이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요.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보수는 5개 법안이 있는데 전부 다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건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발의된 법안들이어서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먼저 화두를 꺼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불가피성.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소선거구제는요.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예를 들어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최다 의석할 때도 지지율이 40% 남짓.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수예요. 그래서 적은 득표율로 많은 의석을 일당에 먹어갈 수도 있지만 2등의 내상이 되게 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폐해가 양당 체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건 1당과 2당 사이에서도 간극이 엄청 커요. 네네. 그럼 내년 총선 결과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지지율만큼만이라도 챙기려면 독일식 연동형이 됐든 아니면 뭐 스웨덴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좀 더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안전한 길은요. 오히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거든요. 자, 일단은 대통령이 쉽게 그런 고민이 있다. 정무수석실에서 올렸겠죠. 보고서를. 아니, 대통령이 뭐 그 자. 후보 때도 많이 하셨던 얘기죠, 뭐. 네. 이게 짧고 쉽게 설명을 부탁드렸더니 짧고 쉽게 어려워. 하신 이후에 본인의 분석이 너무 어려워서 본인이 짧고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다가 네. 뒤에 본인의 분석이 너무 어려웠어요. 편집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하고 한 표 차이 나도 1등만 지금 현재는 그렇죠. 붙으니까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다당제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4명 5명씩 뽑다 보면은 득표율대로 좀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국민의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의견이 일단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지금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은 분명히 현재도 존재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숨은 뜻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거 나머지 세 분 의견을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만 가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이미 위성정당을 통해서 드러난 건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수도권이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좀 깔려 있다고 보세요? 소선거구제로 하면은 내년도에서 총선 결과 상당히 악몽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선거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좀 첫 번째 원칙이고 또 하나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정치적인 폐해를 극복하려면 결국에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원론적인 생각이 결합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안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선거제 개편이라는 건 그때 뭐 패스트트랙 재판이 아직도 안 끝난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워낙 서로 셈법이 다르고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왜 안 받냐면 수도권에서 정말 되게 크게 이겼잖아요. 2020년도에. 그 의석수를 우리가 그대로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수도권의 의석을 국민의힘에게 내줘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난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 쉽게는 근데 못하지 그 않을까요? 이후에 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도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게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내가 싫어하는 유승민, 이준석 얘네들도 배지 달고 돌아올 수 있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친애하는 검찰 출신 분들이 공천을 주려고 해도 꿀 지역구가 별로 없어요. 그럼 서울에 공천 줄게. 마포 가져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중랑, 뭐 강서, 양천 어디든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강남 좀. 그러니까 아니 강남, 송파, 서초 몇 석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6, 7석인데 용산까지 해봐야.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중대선거구든 아니든 그렇게 되면 사실 누구도 원내 과반은 못 먹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소선거구제를 해도 지금 본인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반을 점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보다 40석을 더 먹어야 되는 건데 제가 뭐 30석까지는 어떻게 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40석을 더 먹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계산해 보면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를 그럼 민주당도 과반을 못 먹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의석수 확보로 하시죠. 확보. 네, 너무 드셔가지고. 그죠? 먹는다 이제 배가 고프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평소에 아니 그게 아니 정말 평소에 그러면 그냥 갖고 평소에 계신 그러니까 생각이다. 후보 시절에 갖고 있던 기자가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구제 개편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기자들이 아니 그러면 뭐 대통령이 뭔가 이번에는 이걸 꼭 하겠다라는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 거냐라고 취재를 막 하잖아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어떤 특별한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툭 던져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조차도 제가 이거 바로 뒤에 만났거든요.
했더니 안 될걸요? 안 받을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도 사정은 복잡해요.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가 유리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놓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민주당의 영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람이 없어서 정치하기가 너무 힘들다. 특히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나중에는 출마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중대선거구제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라는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남 지역의 요구가 당에 어느 정도 수렴이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앞서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누구도 과반을 점유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분석과 진단을 해주셨는데 중대선거구제 하자는 것은 중선거구제는 좀 뺄게요. 대선거구제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4명 이상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12명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10명에서 한 12명을 권역별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서, 뭐 강북, 강남,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5개 권역별로 정도로. 5개 정도로 네. 쪼개져가지고 거기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뽑는 거죠.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 제가 보기에도 위성정당 출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비례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근데 만약에 대선거구제로 한다면 비례성도 상당히 확보가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과반을 점유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반, 그러니까 양당 독점 체제를 깨자는 게 그 중대선거구제의 정치적 의미고 네네네. 깨서 뭘 하냐 연합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당이 특정한 정당이 뭐 오로아 나싱 게임으로 전부 먹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나눠서 연합 정치를 해서 새로운 정치 모델을 구현해 보자라는 방식이 깔려 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고민은 국회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여든 야든 똑같습니다. 이게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라는 전화를 구청장도 받고 국회의원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기 축구 나가는 거를 구청장도 나가야 되고 국회의원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사를 해야만 뭔가 발언력도 생기고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유불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결국 제가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천하람 변호사님도 워낙 이 선거제 개혁에 진심이 있으니까 좀 시간을 좀 충분히 네.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유불리 결국 네. 이겁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천하람 변호사가 활동하고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순천 쪽, 뭐 말하자면 이제 호남권에도 국민의힘 당선자가 좀 나올 수 있고 네. 지난 뭐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에서도 이제 PK나 TK 쪽에서는 워낙 지금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도 뭐 이제 민주당 쪽 후보들 아니면 정의당이든 뭐 이런 조금 더 작은 정당들의 후보들도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대선거구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받겠냐는 거죠. 내가 지금 의석수를 이만큼 갖고 있는 정당 입장에서 그걸 왜 받아줘야 되냐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양당 독점 체제가 온존하는 한 이거는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현실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장 소장님의 분석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나마 좀 가능성이 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이거에 대해서 불도 좀 붙고 언론에서도 관심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총선을 누가 이길지 확신할 수 없어요. 네. 대통령 지지율도 있고 지금 뭐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뭐 이게 수도권 선거는 진짜 바람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암흑이죠. 네, 지금 암흑이에요. 도박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선거 한두 달 남겨놓고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확 가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보시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보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거의 직접 진두지휘 하듯이 가고 있는데 총선 지면 완전 대통령 책임지는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 당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 그때까지 갈지 안 갈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것도 온전히 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가서 총선 망하면 다음 대선 못 나옵니다. 네. 그럼 양쪽 다 너무 이게 지금 심각한 걸린 게 거예요. 크네요. 이게. 걸린 게 너무 커요. 네. 그러다 보면 차라리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로 가지고 가면서 양쪽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레거시가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정치 개혁을 했다. 그거를 던지고 야당에서 받고 하면 그게 레거시가 됩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노무현의 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실제 그렇기도 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미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이슈인 것은 맞고요.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면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당 지도부나 이 핵심적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짤 거냐. 뭐
그리고 지금 경북이나 뭐 호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심각해요. 예, 예. 그 저도 경북도당의 이제 민주당의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도 똑같은데 다당제를 말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는 양당제라도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일당 체제를 극복했으면 네.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3명 뽑는다고 해서 호남에서 당선 잘 안 됩니다, 국민의힘. 예. 저 정도 특출난 사람 아니면 사실 잘 안 돼요. 거의 권성동 전 대표 아, 여기서는 제가 그 예. 리액션을 좀 자제할게요. 예. 아니 농담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보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도전자들이 나오고 첫 술에는 배 안 부르더라도 2번, 3번 하다 보면 잘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경쟁 구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거제도를 대통령에서 꺼내신 건 역시 천하람을 생각해서다. 천하람의 당선을 위해서.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예. 사실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이런 정치개혁이 정치적인 레거시 그러니까 유산이 되면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참 좋은 의도를 갖고 출발은 했습니다만은 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나오면서 정책 유산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이 혹시나 실행이 되더라도 그런 좀 꼼수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뭐 1월에 또 첫 주가 지나갔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또 이틀 동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기회 되면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자리를 비워주시면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네, 퀴즈로 전화를 변호사 장성철 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